안녕하세요. 청인 인베스트먼트 유진영 전문가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자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뒤에 강의는 앞서 배운 개정 과목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업을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채나 자본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봤는데, 자, 이제 매출채권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있는데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의 경우에는 이 기업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때, 현금화 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일수로 나타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숫자만 있으면 다 나오는 거라 계산하기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매출액을 매출채권 잔액, 남아있는 잔액으로 나누면은 매출채권 회전율이 나오는데, 매출채권 회전율을 일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365로 이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량기업의 경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량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보통 3개월, 90일 정도면은 이 기업이 좀 우량하다, 어느 정도의 매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이 이상하게 많거나 변동폭이 크다면 분식회계를 의심해야 한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자, 앞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매출채권이 이상하게 급등을 하거나 하면은 이 부분은 과대계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이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분식회계를 좀 의심을 해야 한다. 딱 그 해에만 자산을 과대계상하기 위해서 매출채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부분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재고자산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매출채권 회전기간과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을 이제 얼마나 빠르게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일수로 나타내고요. 매출채권 회전기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매출원가를 재고자산으로 나누는데 이것도 다 이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우량기업의 경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약 60일 정도 가 되면은 이 기업은 적절한 재고자산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영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고자산 대비 매출액이 이상하게 많거나, 이것도 매출채권과 동일하죠. 변동폭이 크다면 분식회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매출채권과 동일한 이유죠. 갑작스럽게 과대계상이 확 되거나 혹은 변동이 심하다면 이 기업은 이때만 분식회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해당 부분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산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는 말 그대로 부채입니다. 빚이죠, 빚.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개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충당부채.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제 아실 건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다. 법적 의무는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가령 저와 B라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공문화 시키거나 한다면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공평하게 하자, 너랑 나랑 공평하게 의무를 나눠 갖자라고 했을 시에 그냥 의무로 의제한다라고 해서 의제 의무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충당부채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발생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게 발생을 하면은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채로 인식하겠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는 보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한다. 대손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의 주요 개정 과목들, 자산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부채는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유동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1년 이내에 자산과는 다르게 내가 갚아야 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급기한이 짧기 때문에 기업이 지급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유동부채보다 더 많은 유동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어렵게 썼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죠.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다라고 하면은 난 1년 안에 이걸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이 남는다 이겁니다. 도산할 확률이 충분히 되겠죠.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단기차 입금.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자금 및 투자를 위해 조달된 자금 중 지급 도래 기간이 1년 이내가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 채무, 회사의 영업에 사용될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 전 시간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매출 채권의 반대입니다. 자, 컴퓨터를 10억 주고 팔고 난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 B 기업의 경우 이제 컴퓨터를 산 기업의 경우에는 매입 채무로 인식을 하겠죠. 내가 언젠가는 줘야 될 금액이니까요. 뒤에 의무의 무입니다. 자, 선수금도 앞 강의에서 선급금을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요. 상품이나 제품 등이 판매되기 이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금액, 혹은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먼저 받았어요. 제공을 하기 전에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은 받은 것에 대해서 의무가 발생하죠. 따라서 선수금이지만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앞에서 선급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에 대한 의무 발생. 자,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권리이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줘야 되니까, 돈을 언젠가 줘야 되니까 의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 유동이 아니에요. 1년 이후죠. 자, 이것도 쉽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기 차입금. 앞에서 유동 부채에 단기 차입금이 있었다면 여긴 장기 차입금이 있겠죠. 1년 초과.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자금 및 투자를 위해 조달된 자금 중 지급 도래 기한이 1년을 초과한다 라면은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채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사채하면은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물론 나쁜 의미의 사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자, 재무지표를 볼 때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회사채다. 제가 이거 띄워놓은 게 있어요. 앞에 회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채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지, 이게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뭐 근데 투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여러 가지 공시가 올라올 텐데, 그 공시 중에 회사가 뭐 채권을 발행을 했다,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거 발행을 했다라고 많은 이제 내용이 올라올 텐데 다 회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장기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 앞에서 말씀드렸죠. 매입 채무가 장기랍니다. 장기. 자, 회사의 영업에 사용될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을 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 중 지급 도래 기한이 1년 이상의 매입 채무다랍니다. 장기 매입 채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줘야 될 금액인데 이 줘야 될 기간을 늘리면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장기 매입 채무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매입 채무는 또 어떤 식으로 보면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가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연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자산과 부채의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순전히 내 것 대비 부채가 얼마나 있냐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채는 아까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것보단 적어야겠죠.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서 내 걸 다 팔아버리고 부채를 갚죠. 그렇겠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1 이하여야 바람직한 재무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별로 이제 부채가 조금 더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산업별로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이제 차후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은 앞서 설명드렸죠. 유동자산, 유동부채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능력, 맞죠? 이거를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데 난 1년 이내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많아야 한다 라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신용 능력이다. 200% 이상을 유지한다면 이상적인 유동성을 보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200%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50% 정도 이상이면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다. 신용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당좌 비율. 당좌 비율도 이제 당좌 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당좌 자산 또한 유동 자산입니다. 근데 유동 자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 하시면은 당좌 비율까지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좌 비율보단 유동 비율을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 그러니까 기업을 평가를 할 때 나는 이 기업을 정말 타이트하게 다 뜯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당좌 비율을 보시되, 나는 그냥 좀 러프하게 보겠다 하시면은 유동 비율로 해당 기업의 이제 신용 능력이나 뭐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좀 평가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강의 내용에 넣었습니다.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자, 이자 비용.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은행이나 각종 이제 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리시고 이제 다달이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그겁니다. 이자 비용이. 다달이 나가는 금액 혹은 해마다 나가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기업이 1년 장사를 해서 이것도 충당을 못 해요. 1년 장사를 다 했는데 이 이자 비용, 이 은행의 이자도 못 내요.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은 기업이겠죠. 이자 보상 배율은 그 말을 의미합니다. 영업이익은 순전히 영업만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로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다. 이게 딱 같으면 영업이익 번 걸 순전히 다 이자 비용으로 지불을 한다 이거죠. 내가 영업을 통해서 한 10억을 벌어들였는데 은행에 지불해야 될 이자도 10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모두 이자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 자, 근데 부채가 과연 많으면은 정말 안 좋은 건가? 부채가 안 좋은 거면은 기업들이 왜 부채를 가져다 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부채가 적절하게 유지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쁜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역할, 여기서는 이제 좋은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버리지는 지렛대죠. 지렛대라는 거는 조금만 힘을 들여서 그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걸 들 수 있게 하는 기구를 지렛대라고 하죠. 레버리지가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인데, 자, 부채의 질.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부채의 질은 해당 부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조되어 있으며 왜 이 부채를 땡겨왔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매년 이제 이자 비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달이 지급하든 혹은 해마다 지급을 하든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가 있는데, 부채를 늘리게 되면은 이 고정비는 늘어나지 않죠. 고정비니까 맨날 나가는 거니까 이익이 확대가 됩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가 됩니다. 원래 레버리지라는 게 이런 지렛대 효과도 있지만,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하는 이제 효과인데, 투자를 할 때나 뭐 그럴 때는 이제 위험하죠. 왜냐면은 또 이제 신용이라든가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스탁몬이라든가
물론 투자 자산 크기를 키우기 때문에 단기간 수익을 본다면은 계좌 수익금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손실을 본다면 정말 끔찍하죠. 똑같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ROE 이것도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재무 레버리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용어를 집어 넣은 거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부채를 일정 수준만 갖고 있는 기업의 현재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으로 100원이라고 할게요. 쉽게 100원. 이자 비용은 매년 10원씩 지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내기 전의 이익이 90원이고요. 자, 법인세율을 4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법인세 내고 그럼 남은 금액은 36원. 총 54원의 순이익을 달성을 했네요. 근데 재무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굴리는 금액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시에 영업이익이 150원으로 50%가 증가를 했죠. 이자 비용은 똑같이 10원인데 영업이익이 확 뛰었습니다. 세전이익 법인세 40% 적용을 했을 때 순이익이 84원, 약 55.5%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5.5%의 순이익을 내게 됩니다. 재무 레버리지가 이렇게 양날의 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부채를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근데 부채가 늘어난다. 그럼 뭘 봐야 되냐? 우리는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 있어야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확실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자산 부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자본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산, 부채, 자본인데 우리는 자산과 부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 공부를 했는데 해당 자산 부채에 속해 있는 계정 과목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평가를 할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지표들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본,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려드린 거, 그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됩니다. 순전히 내 것이죠. 그래서 순자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소유주 지분 혹은 장부가치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식이구나 라고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념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본주들이 투자한 돈과 그 돈을 이용해 벌어들여 쌓아놓은 것이다. 이제 벌어들여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뭐냐? 회사가 1년 장사를 잘해서 이제 순이익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벌어서 땡이 아니고 자본의 편입을 시킵니다. 회사에 쌓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잉여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해에 있던 이익잉여금과 플러스 올해 장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올해의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돈을 많이 번 거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쌓아둬도 문제가 된다. 왜냐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도 할 수 있고 재투자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쌓아두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익잉여금의 증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창출됐다면 이익잉여금이 증가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잉여금이란 겁니다. 잉여. 자, 누적돼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겠죠? 자, 증자와 감자. 증자와 감자는 여기 계신 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자주 듣는 내용일 겁니다. 뭐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혹은 무상감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게 이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리는데 증자는 말 그대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기존 주주들에게
야, 내가 주식 더 줄게. 나 돈 좀 줘. 나 돈이 필요해. 라는 개념입니다. 무상증자는 뭐냐? 내가 돈을 안 받아도 돼. 너네 더 줄게. 우리 회사 지분 더 줄게.가 되는 거죠. 감자는 이제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이유에 의해서 자본을 줄이게 되는 거죠. 자,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 이 해당 이슈는 이것도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아, 자사주 매입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하는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회사 본인에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릴 그 거리가 없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는데, 본인 회사에 자신감이 있으면 왜 본인 회사에 투자를 못하냐.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좋은 거다. 자신 있으면 니네 회사에 투자해라 하는 거죠. 자, 이익여금을 좀 살펴볼게요.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건데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기순이익의 누적치. 손실이 누적되면은 결손금이 돼서 이것도 누적이 되게 됩니다. 이익이익여금의 증가분.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유를 하게 되는 건데, 이익이익여금이 이제 당기순이익이 증가해서 이익이익여금이 증가를 한다면 이게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부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주인인 우리가 이득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익이익여금이 많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든지 다른 산업에 재투자를 하든지 등을 통해서 이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데요. 이제 법률로 정한 부분은 제외합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상법은 모든 기업들이, 법인으로 등록된 모든 기업들이 일정 부분은 항상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냥 이제 회사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쌓아둬라라고 합니다.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배당이든 재투자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주주한테 주식을 주는데 돈을 받고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발행주식수 당연히 늘어나겠죠. 발행주식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거 모르시고 주식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늘리는데 돈을 받고 늘린다. 근데 발행가액은 낮아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로 발행한 주식의 가치는 그것보다는 떨어집니다. 시장 가격보다는 떨어져요. 따라서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자, 정말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논리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가격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가치를 희석시킨다. 이거는 자본이익률과 주당순이익도 감소를 시키는데,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기업이 한 해 장사 잘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받습니다. 이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건데요. 한 주당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이게 늘어나 버리면 당연히 결과값인 주당순이익, EPS가 주당순이익인데 이게 줄어들겠죠. 당연한 거죠. 따라서 투자 지표를 악화시킨다가 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자본의 구성 내용이 변경됩니다. 무상증자인데요. 자,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제 편입할 때 보통 무상증자를 하고요. 무상증자는 주주 입장에선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주식을 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자, 유상감자가 있습니다. 감자. 주식수를 줄이는 행위인데 돈을로 사서 소각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유상증자와 반대로. 그럼 EPS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투자 지표들도 좀 좋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당연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논리로 수요 공급의 효과를 통해서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당연히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유상감자는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자, 무상감자.
결손금 보존을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인데요.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무상감자한다. 그럼 그냥 주식 바로 던지십시오. 부도상태의 회사라는 거를 정말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무상감자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회사에서 무상감자한다 하면은 그 기업은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손실을 보존하려고 손실금을 이제 충당하려고 자본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사주 매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의 명언. 너네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왜 너네한테 투자를 못해? 자사주 매입. 너네 회사 주식 너네가 사라가 됩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요. 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근데 피터 린치라는 분도 이제 이 말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체가 대부분의 인베스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친구분들, 지인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친구가 정말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사업 아이템이 좋으면은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조금 학창 시절에 조금 이제 건들건들했고 사업 아이템도 이렇게 좋지가 않다. 투자를 안 하겠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사주를 소각, 불태워 없앤다는 의미의 소각인데요. 매입한 자기 주식을 시장에 팔지 않고 그대로 소각시킵니다. 그냥 주식 수를 확 줄여버린다 이거죠. 만일 제가 A 기업의 대표인데 최대 주주인데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거를 시장에 다시 팔지 않고 소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행 주식 수도 줄어들죠. 그렇죠. 현금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왜냐하면은 현금을 통해서 매입을 한 자기 주식을 되팔지 않고 현금화 시키지 않고 소각시켜 버리면은 당연히 해당 기업은 현금에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주 가치.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 EPS 올라가게 되고 투자 지표들을 정말 좋게 만들면서 수급 논리에 의해서도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자기 주식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여태까지 배워본 자본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을 통해서 이제 앞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각종 지표들을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총자본은 이제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그쵸? 이걸 다 포함한 거 대비 순전히 내 건 얼마냐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자본 비율이 좋으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50% 이상이 되면은 조금 이제 투자할 만하다. 좀 이제 건실한 재무 상태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제 사견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ROE입니다.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투자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건데 주당순이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이익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본을 얼마나 투입해서 얼마나 벌었냐인데 보통 PBR, 이제 PBR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정말 진짜 직관적으로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PBR이 보통 2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ROE는 최소 20%는 넘어야 한다. 그래야 이 회사가 적정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혹은 살짝 저평가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투하자본 이익률이 있습니다. 자, 영업활동, 순전히 영업활동에만 자산을 투입을 해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기업을 평가하고 싶다면 쓸 수 있고요. 투하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이 좀 투자 사이즈가 큰 산업을 평가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계산식은 세후 순 영업이익을 영업 투하자본으로 나누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후 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고지가 되지만 영업 투하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투하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 정도는 꼭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선 강의와 다 통틀어 보면은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계정 과목들을 응용해서 각종 비율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비율들이 어떤 걸 의미하고 또 어떻게 응용할지는 제가 다음 강의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5대 보고서 중에 또 하나인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